교수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6개월 동안 준비한 행사이고요. 이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로 우리 최태욱 박사님, 그다음 김상숙 박사님, 윤태현 박사님 해주시겠는데요. 최태욱 박사님과 김상숙 교수님은 성공에 대해서 연구 교수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윤태현 박사님 서제주에서 목회하면서 사삼의 박사이십니다. 사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며 그곳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저는 이제 제주에 목회한 지 원래 15년, 16년째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교인들의 표정없음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정없는 교인들의 근원에 사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사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여수도 그리고 있어서 미간의 아까에 담는 이게 이제 오늘 순서를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의 시간 속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첫 번째 순서대로 첫 번째 별표들이 대구 김상 선생님이 했을 텐데 제가 굉장히 떨리는 이유는 그 책으로 뵙던 분을 제가 실물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도 대구에 다녀왔고 다음달에도 가봤는데 대구에 갈 때마다 항상 김상 선생님의 그 오늘 답에도 나오는데 그 지도를 참 잘 참고해서 개인 다니거든요. 좀 이렇게 성공한 덕후 그런 것들 아시나요? 덕후? 젊은 사람들이 순간이 있습니다. 성공한 덕후의 느낌으로 진짜리 있고 첫 번째 순서는 그 김상 선생님의 스피치를 이용해서 큰 박수를 해주시면 소개해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숙입니다. 장소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해본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1946년 10월 항쟁과 기독교라는 주제고요. 저는 사실 가톨릭 그 교회 문밖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도 진짜로 개신교는 아닙니다만 개신교도 제가 이렇게 종교를 크게 가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자주 가서 예전에 또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생가대도 해보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독교는 잘 모르지만 일단 시원한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부분에 기독교 소록 듣는다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데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그 자료집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타임머신을 타고 해방 직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방 직후 일단 우리 상상을 해보면요. 민중의 희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멀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자주독립국가면서 친일파, 토지개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소작대가 있었고요. 농촌에서는 이제 신분 제도가 감옥개혁 때 그때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좀 신분제가 없어지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토지를 매개로 해서 이 지주와 처자기 간의 신분제가 그 당시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평등이 심했죠. 그래서 이 처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지주 집안의 애기들한테 이제 높은 말 해야 되고 애기씨, 고려니 이렇게 불러야 됐잖아요. 그런데 신분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해당되면서 이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저 정도만 해도 한국 경쟁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이 한국 경쟁을 겪었던 세대고 하니까 굉장히 익숙한데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지금 2004년생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단체는 한국 전쟁이 일제강점기, 우리한테 일제강점기가 더 먼저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은 46년 10월 학생하고 때로는 그 80년 그 5.18하고 구분을 좀 할 때도 있고 외워야 되니까 전부 다. 뭐 그런 걸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이제 많은 어른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방 직후에 또 이제 그 많이 그 민중들이 오래된 흰골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국준비위원회 만들었는데 건국준비위원회가 뭐 서울에서 그냥 여운형이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건국준비위원회 만들고요. 또 이제 이 건국준비위원회 만드는데 나중에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가을에 해산을 시키니까 인민위원회 만들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인민위원회가 실제로 자치행정 조직을 담당을 했다. 그래서 이 지도의 까만색 칠한 부분은 미군정이 실제로 이 통치를 할 수가 없었던 그 인민위원회가 통치를 하도록 좀 내버려뒀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다음에 인민위원회는 좀 대표적인 조직이고요. 다양한 대중 조직을 만들었어요. 노동조합도 만들고 뭐 자발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정당 조직도 만들고요. 대구를 예를 들자면 해방 직후에 대구의 인구가 20만인데 그 중에 이제 정치 집회를 하면 한 15,000명 내지 2만 명이 군수 나왔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인구의 10% 정도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매일 이제 그 집회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즐거움 속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해방 직후에 정치 개보 모체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단체가 있었다는 거, 정당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대중 조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45년 12월 말 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 80개 정도의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45년 8월로 갔다면 너도 나도 조직 활동의 정도는 다 가입을 해서 이제 뭔가를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도 나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나? 사람들이 전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으로 북을 지어냈으니까 그런 꿈이 있었는데요. 민주주의 민족 전선에서 배포한 전달을 보면은 그 당시 어떤 나라를 꿈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라는 단체는 여러 진보 단체 또 정당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인데 요즘으로 치면 무슨 민중연대쯤 되겠죠. 그런 단체인데 여기서 만든 근부 원칙을 보면 기업가와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 지주와 농민이 잘 사는 나라,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되는 나라,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이걸 보면은 전통적인 정통 사회주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이제 좀 어려운 용어를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민민주주의 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의 사회민주주의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고요 하는데 그러니까 자본가를 없애자 이런 게 아니라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남녀 평등을 이때부터 벌써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보다는 좀 진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방의 노래, 예전의 노래들도 많이 이제 불렀고요. 그리고 또 관련 구술 증언을 보면 강창덕 선생님이라고 이제 이 해방국가를 활동하셨던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그 당시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이었는데 46년 3.1절 집회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했어요. 근데 해방 때로 처음 만든 3.1절이라서 전부 다 기쁘게 나와서 그 만장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하라, 3.7절을 하라, 남녀동반하라 외치고 또 종이가 귀하니까 물종이에다가 그 글을 써서 뿌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진보 세력이 굉장히 기세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는 사실 좌나 우호의 그 구분보다는 친일 반야, 애국자냐 이런 구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특히 조선공산당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친일을 덜했다 뭐 이런 인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개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가 많아가지고 미국 쪽에서 나중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70% 정도가 나중에 48년 남도당 조사했을 때 70% 정도 지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더불어민주당보다 한 9배 정도 지지를 받는 그 정도의 이제 그 지지 정당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친일 카드가 거의 나오지도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미국이 들어오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처음에 조선 총독부 그 건물에 1장기가 걸려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1장기를 내리고 이 우리나라 국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조기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운명, 그 당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미 반공 정권을 우리나라에 위로 국가를 하나 만들려고 했죠. 예, 뭐 신사 통치 오보사는 이런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좌우 분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정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일단 친미 반공 정권을 자기의 일종의 이제 오복이 되는 정권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 일단 민생을 좀 뭐 제대로 알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옛날 친일파를 재동원하고요, 토지 개혁도 안 하고 또 식량 공출 가혹하게 하고 귀환 동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제강점기에 만주나 일본으로 떠났던 동포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빈민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는 형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점차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45년 8월부터 12월까지 45년도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미군은 우리를 해방시켜준 은인이다. 은인이기 때문에 협조를 최대한 하자. 그러면서 시위나 파업을 자제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식량 정책 공출도 가혹하게 하고 빈민들은 여기저기 늘어나고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어제 왔던 일제강점기에 어제 왔던 친일 순사가 다시 공출을 하러 오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건 식민지가 되풀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해방될 줄 알았는데 해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제강점기보다 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저기서 시위가 터져 나옵니다. 학생들은 일단 학교에 옛날 교장 선생들이 보면은 일제강점기에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신사참배 강요하고 했던 그 교장 선생이 그대로 있으니까 친일파 교장 교사 쫓아내자 이런 정도들을 벌이고요. 노동자들은 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파업을 하고 또 시민들도 곳곳에서 집회를 하고요. 또 빈민들이 이제 식량 제도를 요구하는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식량 공출이 가혹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쌀자루 들고 시청 요즘은 시청이고 옛날에 구청이죠. 구청 앞에 가서 누워서 시위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주로 엄마들이 애기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식량이 없으면 당장 나가니까 엄마들이. 그래서 엄마들이 애기 얻고 가서 여성 시위대가 이 구청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주로 이거 이제 기민 시위 하면은 기민 붉은 민중이라는 것이죠. 붉은 민중이 시위를 벌이는 건데 기아 시위라고도 하고요. 누워서 도청 앞에 누워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위들이 많았고요. 이제 농민들은 당연히 토지 개혁이 안 되고 하니까 불만들이 쌓이죠. 그래서 소작 제기도 하고 공출 반대 시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쌓이니까 미군적 입장에서는
이 우매한 대중들이 왜 이렇게 시위를 일으키는 그래서 도저히 이 우매한 민중들이 자기들의 머리로는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 불순 세력이 조종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 불순 세력이 누구냐? 그 당시 인기 있던 조선공산당 아니냐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좌익 세력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 이관술이죠. 조선 정판사 이조집회 사건 이런 사건을 일으켜서 하고요. 또 그다음에 테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무렵부터 서서히 이제 깃발을 날리기 시작하는 게 소비층들의 조금씩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선공산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게 당하고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항의를 하자.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군중에 협조를 하다가 이제 협조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항의를 하자 하면서 만든 전술이 신전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수 세력은 신전술 하면 무슨 완전히 미군적을 뒤엎는 이런 전술을 과격한 전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군적의 탄압에 항의하자. 협조 노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신전술이고요. 여기 사진에 있는 건물은 그 당시 조선공산당 정부가 입주했던 근택 빌딩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모여서 9월달에 대중 총파업이 일어나죠. 이거 조선공산당에서 이런 파업을 생각을 했지만 사실 총파업 자체는 밑에 노동자들로부터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부산에서부터 일어났는데 다른 지역은 좀 일찍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이 총파업이 시민들의 시위로 연결이 됐습니다. 서울 같은 데 일찍 진압이 됐는데요. 대구에서는 10월 1일 날 대구역 앞에서 노동자들 집회를 하는데 시민들이 연대를 해서 6, 7천 명의 군중이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행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해산을 시켰는데 해산을 하지 않으니까 경찰이 총을 쏘았습니다. 요즘은 물대포를 쏜다든지 80년대 수류탄을 쏜다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총을 쐈어요. 총을 쏘니까 그 총에 노동자가 총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크게 일으켰죠. 그게 바로 10월 1일, 2일 대구에서의 항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천 앞에서 빈민들 시위가 있었고 또 대구역 광장에서 노동자 시위가 있었는데 경찰 발포가 있었고 10월 2일 날은 또 이제 대구역 광장에서 노동자들 시위에 경찰이 또 발포를 했고 빈민들도 시위를 했고 그런데 대구 경찰서 앞에 학생들이 죽은 노동자의 시신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대구경찰서를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 전역에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지도도 있으니까 참고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시위 민중들 모습, 특히 여성들이 많이 보입니다. 맨 아래 사진은 치마 입고 흰저고리 입은 여성들, 여성 시위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 당시 해방 직후니까 아주 뭉건지게 사회가 하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공적인 연결에 나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평의 25%가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성들이 굉장히 이런 대중운동에 많이 참가를 했고요. 시위대에도 여성들이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 발포한 현장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은 경찰 발포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5.18을 장려하다. 사실 이제 10월 항쟁이 이후에 4.19, 또 5.18 이렇게 좀 민중항쟁을 이어지는 거죠. 이재홍 목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독교니까. 제가 신문을 어제 새벽에 검색을 해서 이재홍 목사 신문을 사진이 있길래 넣었습니다. 아마 자료집에는 좀 실려있지 않은데요. 이재홍 목사라는 분은 포항 사람이고요.
30년대 대구에서 이렇게 또 노동운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수감이 됐고, 그 뒤로 이제 평양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고 해서 목회 활동을 쭉 하다가 해방 직전에는 영현 계열의 조선 건국동맹에 참여를 했고요. 해방되고 나서는 경상북도 인민위원회 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민족전선 중앙위원도 했고요. 10월항쟁 수습대책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순 사건 때 남도당 특별공작 책임자로 활동을 했고요. 49년 그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총살이 됐습니다. 토론회에도 이재국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조금 더 할 건데요. 일단 이재국 목사가 여벌을 다녔대요. 평양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들하고 이게 접촉을 하면서 여거 회화를 익혔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이 미군정하고 이제 대화를 할 협상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재건 목사하고 여기에 나온 최문식 목사하고 이 두 분이 이제 통역 없이도 여거를 할 수 있으니까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무슨 협상할 일이 있으면 불러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최문식 목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재복 목사하고 비슷하게 활동을 합니다. 해당 그 일제 당선기에도 보면은 이제 대구 노동자 협의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 조선 군국동맹 경북지부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복 목사는 경북 포항 출신이고요. 최문식 목사는 그 평안도 출신인데 이렇게 만나서 둘이 계속 적어도 46년 10월까지는 단짝으로 이제 지냅니다. 민주주의 민족전선 그 중앙위원도 같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6년 10월 항쟁 때 이재복 최문식 같이 수습 대책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오전에 46년 7월경에 이 미군적 입장에서는 이 한국 사람하고 소통을 찾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우 인사들의 합작을 해가지고 지역 유지들 모아서 합작위원회를 만들어요. 대구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요. 그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자문도 얻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재복 최문식 목사가 이제 들어갔어요. 이분들은 진보위원회 때, 그 단어를 치면은 여운형, 민당 계열일 때, 대구 공동위원회에 들어갔고, 들어간 이유는, 당장 식량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미군적인 공동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일종의 좀 뭐랄까, 내식 타협?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하고 굉장히 협상을 잘해가지고 어쨌든 협상을 잘해서 식량 문제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구 공동위원회 만들고 나니까 우익적 인사들이 여거를 별로 못하는데 이재복 최문식 그다음에 손기채라는 분이 있어요. 세 사람이 여거를 잘하니까 미군 쪽에서 이제 수시로 불러서 같이 이제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고요. 그것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또 제가 1박 2일 해야 됩니다. 넘어가고 10월 항쟁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10월 2일 날 이제 경찰서 점거가 되니까 이때 이제 이재복 최문식이 수습 대책위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미군정하고 협상을 해요. 이제 그 갇혀 있는 사람들, 그 구속된 사람들 풀어주면 우리도 군중을 해산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노동자 장례식 치러달라. 그 다음에 식량 문제 해결해달라. 이런 건의를 해요. 건의를 하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경찰도 좀 물러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고 이제 군중들 해산을 이제 시켰는데 오후에 미군이 경병을 선포를 해요. 오후 3시에. 그러면서 이제 오후 3시, 5시, 3시부터 벌써 미군이 들어오고 5시 이렇게 경병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군중이 이렇게 해산하고 난 다음에 이재복 최문식하고 남았어요. 경찰서에 남아가지고 미군 쪽에서 좀 남아달라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8시 반에 이제 그 미군 쪽에서 이 군중들한테 좀 해산을 요구하고 자제를 요구하는 라디오 방송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범 목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최문식 목사가 거기서 선부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 하고 나중에 욕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최문식 목사는 그 자리에 피고 이재범 목사는 도망을 가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뒤로 그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는 게 뭐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나중에 짠 나타나는 게 남로당 군사체로 이렇게 나타나서 나중에 이제 그 잡혀가지고 학살되죠. 김창룡한테 잡혔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걸 조금 이따 제가 토론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문식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범 목사처럼 좀 건강에 가깝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감옥 사역을 나온 다음에 이 감옥에서 이제 이 북한 그러니까 그 당시 나중에 북한이 되죠. 거기에 좀 북한이라든가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석방됐는데 그 유교 나고 난 다음에 이 북한 쪽에서 버림받고 남한에도 버림받고 그러면서 행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군이 개운령에서 포함해서 이제 지갑에 들어가서요. 그 대구에서는 10월 1일이 이제 지갑이 됐는데 이제 그 학생이 경북 일대로 퍼져납니다. 처음에는 경북으로, 또 경북에서 지나면 경남, 충청도, 경포선을 따라서 올라와서 서울, 강원도 갔다가 나중에는 호남까지 한 12월까지 2달 동안 전국을 흐르게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이제 73개 시군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제2의 3.1운동이다 할 정도로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 쪽에서 서북측은당 동문에서 4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같은 경우 8,000명을 근거를 하고요. 많은 민간인을 학살을 했습니다. 옆에 지도는 항쟁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원한테 이야기하면은 워낙 많은 분들이 박사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다른 지역 이야기도 할 게 굉장히 많지만 박정희의 형, 예. 그 박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제학전지 신간의 활동을 했고 해방 이후에 미디어에 감수를 했고요. 10월 3일 날 그 구미경찰서 습격을 했는데 마침 이 구미경찰서 경찰들이 대구로 지점을 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서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경찰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냥 모혈로 경찰서 접수를 하고 거기 간판을 바꿔 달고 3일 동안 정치를 했어요. 사실 선전뿐만 아니라 경북 일대에서 대체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군중들이. 그래서 이제 시원한들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권력을 잡고 3일이나마 권력을 잡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나중에 이제 민간 학살, 6.25 때 민간 학살 많이 하는데요. 이제 민간 학살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죠. 왜 그렇게 많이 죽였냐, 왜 그렇게 민간인을 학살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무서워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바로 이 10월 항쟁 때 민중이 권력을 잡은 걸 봤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우리 민중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자기들 몰아낼 수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게 무서우니까 소위 그들이 봤을 때 좌익이라는 사람, 그 다음 그 좌익의 사도를 8층까지 몽땅 빨갱이로 몰아서 죽인 거죠. 어쨌든 박상희 씨는 이제 사살이 됐습니다. 3일 천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민간인들이 그 학살이 됐는데요. 여기 도문된 게 미군도 사실 미군도 뭐 우리가 얼마 안 되고 경찰도 인원이 얼마 안 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경찰을 보조할 필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 동그라미, 그 밑에 독립촉선 국민의 동그라미, 기독교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력을 동원을 해서 이제 항쟁 관련자를 잡아간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 이제 이 우익 세력의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47년 그 살인죄 집회는 눈물 속에서 전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46년 살인죄 집회는 해방 후 처음 났기 때문에 전부 다 기뻐하면서 정말 이렇게 깨끗이 치고 춤추면서 살인죄 집회를 했었는데요. 이 47년 살인죄 집회는 눈물 속에서 했습니다. 이게 저희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실제 신문을 보면요, 신문 기사에 보면은 뼈끝에 사무침 뭐 이렇게 나가 독립의 요구 이런 나오고 울음소리, 박수소리, 구름같이 보이고 이런 데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 이런 데 그 요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쯤 때는 시원한데 거치고 나서 미군 쪽에 대한 반대, 미군 쪽의 정책, 미군의 정책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반대 움직임들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곳곳에서 또 시위가 일어났는데 시위하는 군중한테 또 경찰이 발포를 해서 이 민간인이 사망을 하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 47년 3.1절 집회. 바로 사사망쟁의 출발점이죠. 그죠? 그 사사특별법 보면은 사사의 법이라는 게 48년 4월 3일부터가 아니라 47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1절 집회에서 군중이 이제 그 경찰 발포로 사람이 죽고 거기에 항의해서 총파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경찰이 과일 진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맞서서 청년들이 한라산으로 들어가고 무장대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사사망쟁이 일어나죠. 예, 기독교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11분 남았는데요. 기독교 이야기. 세습년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방 직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친일파와 애국자의 구분만 있었지 빨갱이라는 개념이 대중적으로 유포되지 않았고 좌와 우도 뚜렷하게 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우파 좌파 좌파 우파 있겠지만은 이 그 민중들 사이에서는 좌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친일파 애국자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 때 바로 이 우익 그다음에 반공 집단이 형성이 되는 그 출발점이 일단 영락교회에서 하나 있다고 볼 수, 주요한 출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락교회는 한경지 목사, 여러분 알다시피 한경지 목사가 세운 교회인데요. 한경지 목사가 45년 가을에 월남을 해서 신의주 청년들 피난이 모아서 대단히 전도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만들었고요. 미군적으로부터 축산사업을 허가받아서 개조를 해가지고 이 장소를 예배 장소로 썼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은 뭐 석산사업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건물이에요. 아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육남동 일대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장소도 쓰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몰랐을 때 이북에서 이렇게 오면은 잘 곳이 없잖아요. 잘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올라진 수용소도 하고 집회도 열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나중에 영락교회로 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월남민들이 걱정하고 이 중에 그 평안도 출신이 71%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이 서북 출신들이 월남했을 때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대단히 전도교회가 안식처, 그 서북 월남민들의 분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선수가 급증을 해서 46년 만에 1,438명 이 정도로 급성장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영락교회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단히 그 전도회 교회 영락교회의 그 수용소에 머물던 청년들을 모아서 만든 단체가 서북청년단인데요. 그 46년 11월 30일 그 서북청년단 창단을 하고요. 이제 주로 이 돈을 해주는 게 이제 한명직도 있지만 이제 김동원이라든가 이제한테 친일을 했던 김동원이라든가 이렇게 저 이승만과 그 주위에 그 이승만을 붙든 사람들이 돈을 해가지고 이 합숙소 운영도 하고 청년들 목욕을 살리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서북청년단 그리고 육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북청년단 외에도
뭐 군인, 경찰,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신도가 됐어요. 아마 최태호 선생님이 많이 좀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근데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그 정부 형성 초기에 각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제 10월 항쟁 때 이제 서북청년단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연합교회 신도가 된 장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도영 아시죠? 5.16 때 그저 그 간판했던 장도영. 이 사람은 평택 사람인데 원래는 연합교회 다녔고요. 나중에 그 군사연합학교 들어가서 군인으로 그 장교에 육관해가지고 그 육군 참모 총장까지 했던, 그리고 이제 그 5.16 때 국가재건회의 의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민간인 학살, 그 한국전쟁 때 가해 책임자죠. 그 이제 이런 사람들, 오제도라든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연합교회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만난 그 서북청년단원이 있어요. 그 2011년에 만났었는데, 이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북청년단 어떤 식으로 서북청년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걸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이북에서 지주 집안 또 기독교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소련이 들어오고 나니까 부모님이 아들아 너만이라도 살아다오 그래가지고 너만이라도 가만 가거라 이남을 가거라 그때 남한에 이남을 가거라 해서 네, 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커가 있었대요. 월남 시켜준 브로커가 있어요. 요즘 뭐 탈북민 안내하는 브로커 있듯이 그런 브로커를 따라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 와서 합숙소에 왔는데 그 오니까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여기 이제 와서 서북청년단 가입을 했어요. 그 선배들이 기합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머물렀고 그 서북청년단이 초기에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승만 사진 팔았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서 완전 차고 그 자익청년 그 이청이라는 데다가 패싸움 하는데 좋은데도 그러다가 10월 항쟁 때 대구에 가 있다가 나중에 총 들고 여기저기 진압을 하고 나중에 경찰로 인용이 됐다고 합니다. 한명직 목사, 반공 이데올로기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최태호 목사님 논문에서 선생님 논문에서 본 건데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불건종, 말세의 방지, 생물학적 인간에 속하지만 인간과는 다른 종 악마. 그리고 이 악마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해서 내구전 논리를 신학화해서 사상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종교의 간판을 달고 종교 이게 우리 그 가톨릭이든 뭐 기독교든 간에 종교라는 게 그 하느님을 통해서 그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함에 집중하는 게 그 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 선함에 집중하고 생명에 집중하는 거. 근데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선함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적개심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일종의 악이잖아요. 적개심. 그게 이제 하나의 권력이에요. 권력, 욕망. 그러니까 종교의 강타를 한 욕망의 집결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것을 일종의 신학적인 논리를 이렇게 신학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북청년단이 이제 10월 항쟁 때 이제 대구의 적산가옥 그 경상북도 본부 사무실로 사용을 했고요. 각 본에도 본부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민간인 학살, 가옥 방화, 주민재산 탈취, 성폭행 이런 걸 다양을 했죠. 뭐 유명하죠. 서북청년단 이렇게 한 거. 더군다나 그 당시 정부에서는 경찰이나 이런 서북청년단한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민가를 약탈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사방쟁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고요. 이승만 또 뭐 다른 분 이야기하실 때 제가 이승만 이승만의 그 조직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인데요. 지방계는 사실 정말 우익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그래도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익, 좌익 아주 첨예하게 서로 지식인들이 대립하고 했겠지만
지방에는 정말 조직이 없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제 지방에 있는 지역 유지 가운데 7.18 기독교 개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독립속성국민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이 되고 이게 이제 그 10월 항쟁 진압하면서 아주 중요한 권력이 되고요. 나중에 그 정부 수립을 할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당이 됩니다. 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례를 전달했을 때 좀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대구에 대구 경북에 그 결성되는 시기 표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마을 단위까지 총선 청년단이 이제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좀 지역 유지 중에서 이제 좀 악질 지주, 친일 지주에 있는 사람이 본대가지고 청년들 모아서 주로 교회 다니는 신자들 모아서 그 청년들한테 총 주고 마을에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 경찰에 보조하게 하고요. 그럼 빨갱이 잡아와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여기에 저항해서 뭐 야산대 산에 청년들이 뭐 산에 들어가는데 산에 산속이 깊숙하게 있는 사람 못 잡거든요. 그러면은 그 산에 들어가는 사람 입산자거든요. 입산자의 가족, 입산자의 엄마, 뭐 아들, 그 입산자의 아내 뭐 이런 사람 잡아와가지고 빨갱이 잡아왔다 이러면서 이런 잡아와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청년단 이런 청년단이 마을 단위까지 생기고요. 우익 학생들도 마을 단위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맞서서 청년단이 야산대를 형성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48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국가보안법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진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지역은 낮에는 국군이 지배하고 밤에는 비상이 활동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49년에 이승만 정권이 보면은 이제 일민주의라는 걸 내걸었어요. 이게 기독교하고 관련돼서 이 포스를 실었는데요. 반공사상, 기독교 사상, 우리가 공건 왕조사상, 조선 그 준주이시 뭐 후손이다, 왕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그 사상을 결합해서 일민주의라는 사상을 내걸어서 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정리가 되는 40분인데요. 그 10월 항쟁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외세가 위로부터 우리나라에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부터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고 시민혁명을 해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식민지 해방에서 나자 위로부터 외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해서 밑에서부터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밑줄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이 저항하는 세력,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분단정부를 반대하는 세력, 이 세력과 분단 체제를 만들고 친미반공 정부를 만드는 세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의 출발점이 10월 항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것이 계속 제주 4.3 열수도로도 연결되고 한국전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6년부터 54년까지는 내전의 시기다. 한국전쟁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내전에 주목을 하자면 그 내전의 시기다. 그리고 이 내전의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형성의 항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간의 학살의 출발점이고, 단기 항쟁의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표에 대한 감상을 먼저 해주십니다. 네, 신태욱입니다. 이삭 선생님은 저하고 2007년에 지시와이라고 같이 들어가셔서 이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선생님 책도 있고 또 선생님 쓰신 글도 있고 그럴 때하고 좀 다른 걸 느끼게 되는데, 10월 항쟁의 전문가가 말하는 거에서 나오는 말인가 그런 걸좀 느꼈습니다.
김성특사대기는 폭동 사건으로 폭동 또는 사건으로 불리고 대구 10월 사건을 항쟁으로 정의하면서 이 사건의 정체와 성격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문과 책에 실어 1946년 10월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사건이 단순히 사건이나 폭동이 아닌 민중의 항쟁이었다는 인식을 학계와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략하게도 10월 사건을 폭동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강미교 출신 조병호 이 작업을 바꾼 겁니다. 학자로서 귀중한 노력을 양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46년 10월 항쟁과 기록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 수 있는 분야를 부탁받았음에도 선제 공부하시고 그렇게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10월 항쟁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10월 항쟁과 지금 국민을 겪어서 합쳐 의견은 실력차 문제가 너무 부정적이고 수도관 공작청 청장 장학상의 말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항쟁과 친일정책이 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요. 이재용 목사와 최무식 목사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최무식 목사는 한국전쟁위원회 운영입니다. 또한 북한을 통해 그 어떤 입장에서 시민항쟁에 참여했는지도 조금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목사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가 목사로서 노동단체에서 활동하고 민간을 거쳐 남로당으로 활동한 것은 알겠지만 모든 사건의 문사책이 되어 이를 배후에 조성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1946년 10월에서 1948년 10월 사이 그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기록이나 주장이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서천과 정도영, 백선엽, 백인호, 오재도, 김인근, 김태선 등은 군범병이 연합교회와 밀착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대한독립 촉성국민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국민회는 기독교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이스만의 사주기처럼 죄송합니다. 국민회는 김구와 협의를 거쳤지만 이후 이스만의 사주기처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도와 전라도는 이남 지역의 경우 국민회는 상당 부분 조선 기독교 측면에 있는 연합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선생님은 10월 항쟁 당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국민회가 10월 항쟁 죄송합니다. 경찰이 이루어에 군사주의로 활동했다고 보았습니다. 기독교 주장은 국민회가 어떤 국민회가 있었다는 이들이 10월 항쟁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천주교와 다른 교식은 이민정 정부와 이스만 정권식이 국가 권력 기관의 공격을 연동하면서 협회를 적극 반환했습니다. 10월 항쟁 당시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왜 이런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권에서 질문을 네 가지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해주셨고 이 네 가지를 네 편의 논문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논문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항쟁 당시 미군정청과 좌우합작위원회는 친일경찰 문제로 경무부 조경호 수도관부 경찰청 청장 장택상과 갈등을 겪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됐고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그 장택상과 조경호는 10월 항쟁을 강경진압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경호이 10월 항쟁을 폭동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것은 악마들이다 했는데 조경호도 보신다니까 악마들, 공산주의자의 사주에 의한 압도대, 폭동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강경 진압을 했고요. 미군에서 이제
이 나중에 보면은 10월 항쟁 그 진압을 이제 10월 1일이 되고 이제 항쟁 일어나고 3일부터 막 진압을 하잖아요. 진압을 하는데 경찰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했어요. 자기들이 당했다는 생각에 이 민중들한테 당했으니까 너희들 맞춘다 이러면서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누가 지나치게 그 진압하는 경찰을 체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조계범이 그걸 불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잉 진압을 하니까 그 당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이 미국 쪽에 논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조계범 파면시켜라. 사실 10월 항쟁 일어난 원인이 뭐냐? 첫째는 친일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친일파가 청산 안 됐으니까 10월 항쟁이 일어난 건데 물론 식량 문제도 있고 토지개혁 문제도 있지만 친일파에 대한 반감이 가장 컸었고 그 때문에 경찰들이 그렇게 문제를 했는데 친일파를 청산하면 그들 경찰을 해임시키면 그랬는데 민심이 수습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조경업을 해임시켜라 이런 건의안도 제출을 하고 편지도 쓰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미국들도 뭐 그런 그 조사보고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이 하지라는 그 당시 국정청장의 노선이 그래서 이 조경업 사실 그냥 자기들 앞다리로 투자해가지고 쫓겨나지 않고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재범 목사가 46년 10월에서 48년 10월 사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보시는 기록이나 주장이 있는지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저도 못 찾았고요. 다른 데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런 기록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10월 항쟁 이전의 활동에서 좀 유출을 해보자면요. 그 이재범 최문식 목사가 보면은 일제강점기부터 같이 이렇게 단짝으로 다녔는데 늘 보면 이재범 목사가 주도를 해요. 조직을 만드는 것도 주도를 하고 그 최문식 목사님 따라가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을 했어요. 일제강점기에. 그 노동운동을 했었고 해방 직후에 여운형 계열의 인민당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주도적으로. 근데 어떤 증언이냐면은 그 당시 이제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했던 이인재라는 분이 있어요. 이인재 이분 몇 개까지 살아계셨는데 이분 증언에 의하면은 그 조선공산당에서 이 인민당을 파괴하겠다. 인민당 조직을 하라고 이제 그 이재동 목사를 그 당시에 프랙션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조국 프랙션이었다. 이재동 목사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당이고 이제 여운형 지지자인데 속은 이제 조선공산당 쪽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인민위원회를 45년 10월에 만드는데 여기 보안부장을 했어요. 최문식 목사는 부위원장을 했는데 이재범 목사가 보안부장을 했거든요. 그 보안부장을 했다는 건 뭐냐? 규율을 잡고 질서를 잡고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미 이때부터 군사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 10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 이 수배 상태로 숨어 다니면서 이 군사 활동으로 연결되는 게 그렇게 엉뚱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답변을 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조선공산당 외부시당 사무실하고 그 여운형 계열의 그 인민당 사무실하고 민주주의 민족전선 사무실하고 노동자 협의회 사무실하고 한 건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회관처럼 한 건물에 지금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판은 다르지만 노선은 다르지만 굉장히 사이좋게 좀 이제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영어 잘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경북 지역에서 10월 항쟁 당시 기독교인이 주도하는 국민회가 있었는지 이제 많았습니다. 국민회가. 대표적인 사례로 경주 내동면 국민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주 내동면 국민회는 부정교회라는 그 교회 신자들의 기반으로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회장이 부정교회 장로고 간부들이 다 부정교회 출신들이고 국민의 회원의 절반 이상이 부정교회 신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동면에 사실 그 당시 이제 해당 지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익은 길을 못했다는 거죠. 친일파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주민들은 다 이렇게 좌익을 지지하고 이 부정교회 여기만 이제 좀 똘똘 뭉쳐가지고 이슬에서 국민회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10월 항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내동면에 10월 항쟁 지도자는 영향 계열의 인사였어요. 최병호라는 분인데 그분 딸이 아직 살아계신데요. 그분 딸이 이제 워낙 이 집안에 집안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충격이 커서 절에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계신데 근데 어쨌든 이 최병호가 지도자인데요. 그래서 지도자라서 이 협상을 시도를 했대요. 협상을 시도했는데 이 협상을 다 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구조교회의 그 신도들, 국민회가 완전 무장을 하고 이 한마디로 진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3,000명이 내동면에서 시위를 일으켰는데 그 시위 군중들을 사내 수류탄, 대창, 운동, 역촉 이런 걸 무장하고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국전쟁 전까지 계속 경찰과 협력하면서 민간인을 학살을 했고 아까 이야기한 최병호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로는 안강제일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안강제일교회 신능량 장로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좀 유명한 분이라고 있는데 이 안강제일교회가 또 유명한 우익 본사입니다. 10월 항쟁 당시에 보면은 안강제일교회 목사 장로가 미국 쪽에 어떤 편지를 보냈어요. 고발을 한 게 있어요. 미국을 세우고 고발을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 안강의 지서장이 좌익하고 협상을 해서 좌익 시위 군정을 70명을 잡았다가 풀어줬다. 그러니까 이 지서장은 빨갱이다. 지서장 쫓아내라. 이런 고발을 한 그런 문서가 미국 문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보면은 이제 이 안강제일교회 장로 신능량이라는 사람이 대한 독립촉성국민회 안강 지부장을 했고 아들이 청년회 지부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총들고 다니면서 민간인 많이 학살을 했고요. 특히 이제 49년도에 이제 이 안강지수가 불나는 일이 있었어요. 불타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그 당시 이제 안강에 있는 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중학생들, 그 당시 민주학년이라고 이런 좌익계 활동했거든요. 중학생들이라든가 또 입단자의 가족들, 몽땅 잡아가지고 학살을 했습니다. 학살한 걸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고 죽은 사람이 절반의 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4대 국회 그러니까 이제 4.19 나오고 난 다음에 죽은 피살자들의 유족들이 정부에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신고서에 보면은 안강에 230명이 죽었다 내용이 나오는데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작은 마을에서. 근데 바로 230명이 죽을 때 국민회, 이 안강제일교회 신도들이 뭘 했느냐? 바로 학살의 앞자리가 되고 또 직접 학살에 가담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오늘 주제가 기독교 정책 고백 세미나인데 바로 교회 신자가 생명을 중시하는 하느님을 믿는 신자가 그죠? 신자가 사람을 이렇게 어린 학생들까지 죽였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49년 6월에 신동양 장로는 야산대한테 팔 받아서 죽였고 그래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은 거의 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신교는 미군 정청과 이승만 정권 시기에 국가권력기관의 동조에 운영하면서 폭력이 급급 가담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요.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겉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았다. 그러니까 수요라고 하면은 미군적인 수요, 미국의 수요이죠. 미국에서는 한반도 이제 전리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반이라도 자기들이 지금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정권을 세워야 되는데 적어도 소련에게 흔들리지 않을 자기들 편 안전 정권을 세워가지고
또 그 밑에 일본도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방패막이 잘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미 반공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에 와보니까 저들은 머리 까맣고 얼굴 가고 흰옷 입고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기신교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빨갱이가 될 것이다. 미국을 이제 상장할 것이다. 미국하고 친하게 지낼 것이다. 또 더군다나 영어도 잘하는 사람 많죠. 어떤 기신교 신자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기신교뿐이야 이러면서 이제 손을 잡는 거고요. 근데 이승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승만 해외에서 와가지고 유명하죠. 독립운동가로서 유명한데 또 해외에 오래 있다가 왔으니까 국내에 기반이 없습니다. 그 당시 국내에 활동을 하던 여러 운동가들에 비하면 자기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구하고 처음에는 조선공산당하고 손절하고 손절하고 좀 김구하고 손절하고 나중에 한민당하고 손절하고 정권 잡았다가 또 한민당 침입하라고 손절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 세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승만이 내 세력을 누구를 믿을 것이냐. 그때 이제 나타난 게 바로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은 남한에 자기 그 정착지가 없잖아요. 자기 근거지가 없으니까 이승만 아버지 이름을 가가지고 그 밑에 모이면은 이승만이 아들아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수요자의 입장이고 공급의 입장에서 그 기독교, 개신교도 다양하죠. 다양한 민족주의자도 있고, 또 진보적인 약간 이재복 신문식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중도파도 있고, 다양한데,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일부 개신교인들이 일제시기에 친일파를 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승만 밑에 들어가면 나는 살 길이 열릴 것이야.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자들이 잘 잡으면 나도 한 자리 할 것이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강판을 하는 교회의 그 이름을 하는 그런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이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 나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 욕망과 공포 이런 게 그 바닥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게 그 집단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총 들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을 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이데올로기로 강화하고 아까 한명수 목사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신학으로 다듬고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원초적인 근원적인 이야기인데 욕망과 공포심이 생명을 보는 눈을 가졌다. 하느님의 선함을 보는 눈을 가졌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개신교인들 중에 일부가 이런 보수도 아니죠. 극우 수구 세력에 야합을 해서 민간인 학살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귀한 발표와 또 인사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중석 인식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으로 표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정리해버리고 그러면 일어나실 때에는 간단한 소개해 주시면 한정식 같은 경우도 그냥도 아니야. 거기다가 적산들을 많이 그게 더 큰 데일 것 같아요. 적산 욕구는 그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원력력에 물력을 대광학교 한정식에 영락교육 그렇지만 그것도 적산이라고 영락교육 대광학교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일반적으로 선생님께서 지금 국가훈련도 그렇게 분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드렸고요. 김기호 선생님께서도 형사의 가정교사에 왜 기준부가 국가훈련의 대기 지금 아까 최태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질문이 선주교와 관련해 개신교구나 미국 국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비교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국가 폭력과 표의 관계에서 왜 개신교만이 폭력에 가담했을 때 정치적인 감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머지 정치인들이 개신교인들이 폭력에 가담하게 되는 어떤 개신교만의 대세적 특성이 있지 않을까. 사랑을 얘기하는 기독교가 폭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다는 폭력을 감당하는 그 배경에 무엇이 있냐. 저는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일반여서 김일호선 부분께서 오늘 세미나에 어떤 특성에서 말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란 종교가 또 아니면 그 기교가 기준에서 무엇 때문에 과연 어떤 그 내부적인 특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엄밀한 그런 연구라든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선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좋은 발표 감사하고요. 제가 영락교회 황경민 목사님께서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살에 제주도 그 4.3 항쟁 기간에 말미에 제주도에서 살았고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영락교회 교족부를 가지고 통계를 했는데 평안북도 출신이 87.5%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전 유엔본부에서 4.3 항쟁과 인권 국제 세미나가 열렸는데 거기서 강일구 주교가 발제하고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존 메릴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영락교회 교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사과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6살이니까. 그러나 이제 사과를 했고 제주도의 학살에서는 영락교회 소극청년단 2명이 참여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서광선 이화대학 교수님이 그 아버지를 공산당이 총을 쏴서 죽여가지고 대동강에 있는 거를 가서 건졌거든요. 그리고 서광선 박사의 얘기는 뭐냐면 공산당이 잔인했기 때문에 서북청년단이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했다. 물론 이제 서북청년단이 과도하게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비극이 결국은 미 군정이 한반도를 분단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고, 따라서 이제 이 미 군정이 4.3 그 학살도 직접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 함대가 제주도를 포위하고 탈출하지 못하게 하고서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학살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1조 달러 정도를 받아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재판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중에서 성명을 드리는 신인법, 지초, 기독교인들은 신앙이고 사람과 오랜 신앙이라고 그런 사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찾아서 남아로 왔고 남아는 이분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승만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나 지도나 친파 북한을 들어가는 신앙 자기들의 생명선, 신앙의 생명선, 또 자기들의 정치적인 또 재산과 그들의 생명선이 인간만을 막아가지고 인간적인 문제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답변하고 좀 체크했으니까 답변을 대충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개신교만 국가폭력에 개입됐나? 천주교도 개입이 됐습니다. 다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 보니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민간학살의 가해 집단으로 지주가 있잖아요. 천주교 성당으로 지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해 집단으로 있었던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또이 민간학살을 강조하는 수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개신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승만이라는 그런 정치인과 결합이 되면서 적극적인 조직을 갖고 무기도 갖고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살에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개신교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질문을 조금 이따가 최표선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영락교회의 영락교회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주사사 미국에서 대상을 받아라. 아주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선생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진주 친일파 분단 체제가 생명선이었던 세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림을 시어학생의 성격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맨 끝에 네, 더 가야 되는데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렸는데 바로 시어학생이 분단 체제를 만들려는 세력과 분단을 반대하는 세력 간의 내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민족이 정말 분단을 원하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늘날인데 이 분단이 기정사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그걸 시각을 못하는데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한 나라로 있다가 어느 날 그 중간에 선이 껴져서 오도가도 못한다 이러면은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래서 분단을 원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바로 분단 체제가 생명선인 사람들이 권력과 손을 잡고 오죠. 근데 이 전쟁을 벌였던 거고 그래서 저는 내전의 출발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보다 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도 시민 전쟁이 있습니다. 몰랐다. 근데 이제 우리 다른 나라 역사에서는 시민 전쟁이 뭐 이런 이야기 듣지만은 우리나라의 시원한데 제주 사상하는데 여수하는데 다 시민들의 전쟁 아닙니까? 시민이라는 개념도 학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또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민중들의 전쟁 아닙니까? 민중들의 스스로 일으킨 전쟁이고 분단 체제에 반대해서 일으킨 전쟁이고 그것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이제 학살을 하기에 바로 이 분단을 생명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노정사 교수님 말씀 해주신 그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학살을 연구하면서 분장 소설을 미군 범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에 일어난 전투지구에서 전투하다 발생한 학살이 예방 학살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방 학살이라는 것은
정책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고 정책과 지침이 이분이 주도를 하고 지휘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얘네들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학살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지 이것을 은폐하고 가려져 있을 때 거기까지 가려지는 엄청난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고 또 이만희 학살을 지금 현재 진화에서 조사하는 방식이나 기존의 연구자들이 조사하는 방식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학살은 예방, 학살이라는 측면이 대단히 강해요. 사상도 그렇고 고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따져서 들어갈 때 증거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시면 충분히 답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오늘 주제가 그걸 대변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왜 기독교가 다른 쪽 특히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저는 그거를 이제 원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설명 대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복신앙 저희 선생님이 이제 김홍수 있습니다. 그 기복신앙이라는 논문을 쓰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김진호라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개신교가 사회적 과정 똑같은 거. 그 다음에 김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웰빙 보수주의가 있다. 이게 좀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김상수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게 뭐였냐 하면 욕망과 공부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뒤에서 논의가 됩니다. 있으니까 국적을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저기 적산 얘기하고 뭐 이게 적산뿐 아니잖아. 그 주당 얼마나 주했을 거 아니야. 회당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는 기독교에 관심 가져 유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도심에 대해서 제가 보수적이라고 해서 아주 이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심을 다시 봐야 돼요. 기독교는 보심집을 다시 봐야 돼요. 그들의 신앙의 진정을 다시 봐야 돼요. 제가 연구적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 선생님 발제해 주신 첫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정리 발언 기업에서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받자 신조어였는데, 그 개신교가 이제 40년대, 50년대 여러 다른 종교에 비해서 과학의 폭력도가 있는 그리고 개신교 종교 말고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숙련단체들의 폭력성도 시작하는데 개신교와 관련해서는 주로 개신교의 폭력성에서 주목할 문제들은 월남하는 분들이잖아요. 신부천당 교육과이고 그분들은 이제 주로 그 폭력적 생각이 형성되는 과정을 세 개의 범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산된 분할기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던 아까 이제 최경선이 대부운동이나 미국 신사들 얘기하는 방공주의가 신학교에 내재되어 있는 신문인 거죠. 이제 한국적 경험이라기보다는 유럽의 경험이었던 그 다음에 그것이 실현된 방공주의가 나타났는데 20년대, 30년대 현재 방공 공산주의자와 개신교 간에 이제 갈등이 좀 본격화되고 특히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 지역에서 해군 전쟁에서
공산주의에 밀리면서 다 뺏기잖아요. 정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체험된 반공주의적 적개심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적개심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가해하고 죽일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보다 이제 수행적 폭력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40년대 남한 지역에 내려와서 이게 폭력화되는 과정, 아까 우리가 이승만도 얘기했지만 또 고려도 자켓상이나 또 이게 폭력화되는 폭력적 행동들이고 그들을 교집시키는 브로커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가 그 시기에 대단히 폭력적으로 행동주의가 이 신앙을 교집화되는 것이지 않을까. 고시스를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다 듣습니다. 아직 그 2부 순서가 많이 남아있는데 연속도 끝나기 전에 점심 식사 다시 한번 안내해주시면 식사하고 또 장소를 오해는 바꿔서 또 우리 수고하신 분께 바꿔 중요한 광고